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계엄 공방. 계엄 공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계엄 준비서를 이야기했고, 어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그 계엄 준비설이 계속 나온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이슈의 촉매가 됐던 게 사실은 원래 이제 멀쩡히 있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후보자로 교체한다라고 했었던 거. 그러니까 김용현 후보자가 윤 대통령 충암고 선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짬짬이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라는 뭐 일종의 의혹 내지 음모론이 나오면서 이게 좀 촉매가 됐었던 건데 예. 바로 그 김용현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섰기 때문에 이 대목이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핫하게 조명이 됐었어요. 예, 어떤 얘기들이 청문회장에서 나온 건가요? 어제 제일 많이 언급됐던 키워드는 충암파였어요. 충암파, 그러니까 네. 충암고 출신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충암고 출신들이 군의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첩사나 777 사령부 같이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 때 군 내부의 동향을 관측할 수 있는 부대의 사령관이 다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군 정보수사기관인 방첩사, 뭐 예전에 이제 보안사나 기무사로 불렸던 곳인데 네. 여기에 여인형 사령관 그리고 통신 감청하는 777 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이 다 충암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어제 민주당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암파가 제2의 하나회처럼 위세를 부리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계엄령을 준비하는 완벽한 사조직이 충암파로 구축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청문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김용현 후보자의 반론이 있었죠? 아니 군 장성이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충암고 출신이 4명이다. 이걸 갖고 충암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라고 반론을 했고요. 어제 청문회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거 선동이다.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니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도 반박을 했는데 야 민주당을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이렇게 좀 세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군 장성 400여 명 중에 그럼 특정 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사람들 이렇게 묶어보면 4명, 3명, 뭐 5명 이런 곳들이 더 있습니까? 5명이 되는 곳이 뭐 서울, 전주, 뭐 또 아무튼 이렇게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따라서 충암고 4명을 가지고 이것을 뭐 계엄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런 반박이 나왔던 라는 거고. 게 어제 국민의힘의 논리였고요. 그러던 중에 어제 하나 또 나왔던 게 야, 경호처장, 그러니까 신임 경호처장도 또 충암파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임 경호처장의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연합뉴스 TV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이충호 전 청장이 또 충암고 출신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충암파 공방이 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또 충암파를 뭐 세운다? 정면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경호처장 임명 아니다. 네. 들리는 얘기로는 뭐 검토 정도지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 이슈를 아예 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이 부분을 좀 물어봤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뭐 그런 정도의 판단을 뭐 속으로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다들 지금 되게 열받아 있대요. 이 이슈가 자꾸 튀어나오는 걸 보고. 충암파, 네. 뭐 충암고 계엄 영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정말 이걸 그럼 얼마나 더 키워가려고 할까? 이 부분은 제가 민주당 지도부의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김민석 최고위원이 하는 거 아니야? 일종의 좀 선을 긋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석연치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 논란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도 뭐 당 전체가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생중계 모두 발언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글쎄요. 뜨긴 했죠. 자, 박순봉 기자. 어제 하여튼 이 계엄 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흐름을 좀 보면 완전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네.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언급이 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을 하니까 요걸 필두로 해가지고 뭐 계엄도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좀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왔던
소위 좀 루머에 가까운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걸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 내지는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공식화했다라는데 그런 좀 초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왜 공식화를 했느냐? 이제 제가 좀 민주당 쪽의 주요 관계자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우려는 쭉 있었고요. 대통령실의 반응이 그걸 확인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게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이제 당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걸 근거로 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이 그걸 확인해줬다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럼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런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끝내면 됐는데 굉장히 거칠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짓 정치 공세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로 어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실명 처리로 해가지고 네. 직접 입장을 냈잖아요. 어제는 발언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나치 선동당, 뭐 괴담 유포당 이런 맞아요. 말까지 뭐 가짜뉴스 대통령실에서 보도다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국정농단이다, 뭐 탄핵 빌드업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들게 한다. 반응이 너무 세서 진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제보를 좀 더 물어봤는데 다들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김광일 기자 취재나 박순봉 기자 취재나 다 김민석 최고위원한테로 모아지고 있네요. 그쪽에 그렇죠. 물어봐라. 아마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있을 걸로 보이고, 다만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근거를 이렇게 공유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력한 어떤 뭐 근거가 있을까는 좀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하냐? 왜냐면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과한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고,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정말 뭐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식의 대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양쪽에 다 유리할 건데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불리한 아젠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 결국 이제 안정을 지켜야 되는 건 여권 쪽인데 이 계엄이라는 거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당이 지켜야 되는, 여권이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주의를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표현도 쓰더라고요. 탄핵을 연생시키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계엄 얘기가 살짝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게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흠집내기 전략이다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네. 여러 가지 뭐 불통 이미지라든가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즉 이 표현을 쓰던데 평판이 안 좋으면 의혹에도 취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좀 터무니없는 의혹인데 평판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것들을 던져도 예. 이 사람들이 혹시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흠집이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양쪽 다 지금 선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돌았던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당원들 얘기 다시 한번 스피커로서 얘기를 해주고 당원들 결집시키고 중도층은 좀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선거는 없는 상황이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들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좀 근거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결국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 맞아요. 민주당의 모 관계자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내기의 도청장치 이 정도 멘트를 한 게 잘한 것 같다. 사실 그 정도로 언급하고 여권에서 넘어가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받아주다 보니까 양쪽이 또 붙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내기의 도청 장치라는 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내기의 도청 장치 있어요 하는 식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거 없는 얘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얘기요. 자, 취재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합니다. 정성호 의원, 당 중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문다해 재테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재테크 이력을 살펴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서 받았던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월급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처를 규명하겠다라는 취지로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근데 재테크 이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위 서모 씨의 부인,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부동산 투자했던 걸 말하는데, 이 문다혜 씨가 2019년 5월에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에 샀대요. 네. 이걸 2년 뒤에 9억에 팔았고요. 근데 이 처음에 7억 6천에 살 때 남편 월급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검찰 시각이거든요.
현재 보도된 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돈이 월급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용처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 보도된 거는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좀 수사를 확대해서 별건으로 다른 걸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은 사위가 아니고 이제 전사위죠. 전사위죠. 이혼을 한 상태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8일 즉 돌아오는 일요일에 문 전 대통령 예방할 거다라는 민주당의 공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그 당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계속 다뤘던 그 위원회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요 사건도 같이 들여다보고 대응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관전 포인트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게 민주당 내의 역학 구도예요. 어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문은 이재명한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친문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 이제 본인들한테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도울 수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되면 좀 도와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한 입지가 됐다. 뭐 그렇죠. 이런. 말하자면은 당이 지원군이 돼줘야 될 텐데 지금 그 당의 전권을 쥔 건 이재명 대표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이건 여권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최근에 유난 갈등 뭐 이런 거 터지면서 지지율이 특히 지지층 위주에서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걸 돌파하기 위한 좋은 노림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문재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사실 계속 따라붙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 뉴스연구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김경수 지사 복권 논란할 때 이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박영선 총리설 뭐 이런 거 나올 때 지지층 사이에서 뭐야 관계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계속 거죠? 이제 읽는 건데 네.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범주에 원래 계속 있는 사람인데 김경수 지사 복권 논란할 때 여기 반대하면서 일종의 좀 혐의를 벗었거든요. 아하.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도 벗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그러려면 문재인 겨냥 수사. 그래서 계속 이 뭉개고 있었던 수사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같이 있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제스처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박순봉 기자.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쪽을 수사를 하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쪽 주요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이슈 덮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향을 좀 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민주당 측 해석이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 갈라치기 같다 이런 얘기를 그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하 같은 것들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 관계자가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당대회 파이널 연설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축사가 나왔는데 그때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냈다 뭐 예, 이런 예. 류의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많이 것들이 나왔었죠. 결국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쪼개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친명, 친문 이 갈등 구도를 좀 부각하려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타깃을 좀 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면역설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여야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면역설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공격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면역체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 예방 주사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무슨 뭐가 들어와도 맞아요. 그냥 뭐 여성 무덤덤한 관련된 거예요. 의혹도 뭐 김부선 씨 관련된 의혹이 나왔지만 뭐 클리어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일단 당 대표로서의 입지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뭐 욕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부각이 됐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공격을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겐 잘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냥 다만 그 이미지를 깔고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양쪽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여권에서 봤을 때 어디를 쳐야 되느냐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갈라치기를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야 대표회담 그때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도하다, 검찰 수사 과도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도 일부러 전략적으로 언급을 한 거라고 하고요. 또 어제 최고위 끝나고 나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서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소위 이제 갈라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 8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이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동시에 뭘 얻을 수 있냐면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 쪽 분석은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 준 거랑 좀 연결선상에 있는데 네. 이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고요. 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수뇌부까지 건드리진 않을 거다. 주변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뭐 태양광 문제라던가 네. 아니 뭐 검찰에서 여러 가지 뭐 통계 네. 문제라던가 감사원에서 부동산 이런 통계 것들 뭐 다 이런 거. 네, 따져보고 할 때도 측근들 실장급들까지는 갔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선이 명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까지 딱 선이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지지율에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 그 마지막 수라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것들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최근에 제가 제일 좀 의아하고 또 이유를 명쾌하게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게 김문수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냐 물어봤을 때 네. 똑 안 떨어지다가 그나마 해석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뉴라이트 내지는 강성 보수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는다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탄핵에 즉각적으로 돌입하기 직전에 한 30% 정도는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주 강한 보수층들은 20-30%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안고 끝까지 가는 게 낫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던 건 오히려 좀 잘못을 시인하고 이런 시점에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지지층들을 계속 결집하고 이런 그림으로 갈 텐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치고 그다음에 강경한 그런 인사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지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갤럽에서 나왔던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3위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국정브리핑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더 낮아지면 정말 10%대까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려와 걱정 그리고 다른 대응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의 지표는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고 사실 리얼미터도 같이 봐야 되는 게 리얼미터도 낮게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2년 만에 20%대로 떨어진 거더라고요. 맞아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거고 한국갤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리얼미터는 국정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 시기의 조사 기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26일에서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513명 조사했습니다. 참 제가 말씀드린 건 갤럽, 한국갤럽 네. 23위였고요. 네.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가장 역대 낮은 두 번째 여론조사 지지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응급실에 군의관 파견. 의료 공백, 특히 추석 명절에 응급실 붕괴 우려 뭐 일파만파인데 대응책을 어제 복지부가 발표한 겁니다. 네, 박민수 2차관이 어제 브리핑을 했고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내일부터 배치를 하고 네. 9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까지 해서 235명을 집중 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전국 응급실 409곳 중에서 406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랑 다르고 의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73%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할 때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느꼈었잖아요. 그 얘기했다가 비판 많이 받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알아봤었던 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했는데 용산에서 그런 보고가 많이 들어온대요. 각 부처에서 네.
군의관 투입하면 됩니다. 피의 간호사하면 됩니다. 그런 인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고 아마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도 이런 보고들 군의관 투입하면 된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들 그런 네. 보고들이 그때 올라갔던 것 같고 근데 군의관이 그렇게 다 응급실로 빠지면 군대는 어떻게 되는 그것도 거예요? 사실 문제인 거죠. 군대에서도 같이 중복되는 문제가 같이 퍼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이제 체감하기 좀 다른 게 응급실에 침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응급의학과 저 분들 그때 인터뷰했잖아요. 응급실에서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해당 과에서 못 받아주면은 그쵸.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배후 진료가 안 되고 있다라는 네. 문제가 같이 있는 거고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서 어제 발표를 했던 게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에서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이다. 그리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곳이다.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실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